자, 지금부터는 이 혼란의 우리 정치권 소식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설 연휴를 서울구치소에서 보낸 윤석열 대통령이 옥중 정치를 본격화할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임재 변호사님, 오늘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이 접견 금지가 해제가 되면서 일반 면회가 좀 허용이 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면회 갈 거란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 면회는 보통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네, 변호인에 대한 접견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일반 접견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 붙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면서 이제 공수처에서 제한해 둔 그 일반 접견이 해제가 되게 된 건데요. 일반 접견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가족이나 친구, 이런 일반인들이 면회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말합니다. 형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런 일반 접견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러 명이 함께 간다면 보통 3명에서 5명까지는 허용이 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 같은 경우에도 보통 30분을 내외로 한다고 되어 있지만, 특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수감되어 있는 이 서울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워낙 미결수가 많은 상황이어서 네. 10분 내외로 제한해 두고 있는 10분 상황입니다. 내다. 그리고 또 이런 일반 접견 같은 경우에는 공휴일에는 진행을 하지 않아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사실상 이 일반 접견이 가능했지만 바로 연달아서 주말과 또 설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진행이 되지 못했고, 아마도 이제 일과 시간 내에 이제 공휴일을 피해서 진행이 가능한 상황이라 순차적으로 접견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네. 자, 이동학 최고위원께 먼저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당장 오늘 오전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여러 참모들이 찾을 거라는 소식이 좀 방금 전에 들어왔는데, 일단 정 실장이 뭐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이니까 인간적 도리로서 찾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계엄 직후에는 사실 사의 표명하면서 약간 책임을 지는 듯한 모습도 보였는데, 대통령을 지금 접견하고 면회하는 모습은 어떤 배경일까요? 인간적 도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많은 국민들께서는 의아하게 보실 거예요. 저는 최소한의 정무 판단조차 지금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계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위헌적이고 불법적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옹호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탄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데, 사사건건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자신이 했던 행위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고, 또 이 과정, 체포하는 과정에서 사법 질서를 완전히 인정하지 않는 듯한 그런 태도와 자세를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측에서 혹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이렇게 대통령을 자꾸 만나려고 하거나 뭔가 그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반국가적인 행태를 한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극우파들이 지금 득세를 하고 있거든요. 이 득세하는 이 국힘 쪽으로 주류화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 세력 전체가 지금 완전히 망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인간적 도리라는 말로 저는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네, 이준호 의원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야권에서는 이런 평가를 내리셨는데, 여권 쪽에서는 이 접견 릴레이, 옥중 정치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접견이 계속 이어지는 어떤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인간적 도리라는 그 이상의 말로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가족이라든가 직장, 선배, 동료, 후배가 만약에 구치소에 있다 그러면 면회 안 가겠습니까? 여기서 면회 난 안 갈 거야, 손두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 되겠습니까? 지금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요, 체포영장부터 수사기간, 그리고 여러 가지 구속영장,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전부 다 불법과 위법, 그다음 무리수가 있었다는 게 지금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오히려 접견을 가지 않는다, 그러면 오히려 국민들이 더 좀 이상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고요. 더군다나 지금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높습니다. 대통령 지지가 이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안 간다. 그러면 그걸 보는 대통령 지지했던 50% 가까운 국민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지지율도 영향이 있다고 좀 그럼요. 보시는군요. 예, 아까 정무적 판단을 얘기해서 네. 말씀드리는데, 오히려 정무적 판단을 해서 더 접견을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릴레이 접견이 이어지는 분위기인데, 임재 변호사님이 좀 어떤 인물들이 더 릴레이 접견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나요? 정진석 비서실장이 네. 이제 면회를 가겠다, 이런 입장을 좀 오늘 오전 밝히고 나왔고요. 있고, 그렇죠. 이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할 당시에도 한남동 관저에도 나가 있기도 네. 했습니다. 이외에도 권성동 원내대표와 그리고 윤상현 의원 등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기회가 된다면 찾아뵙는 게 인간적인 도리로서도 필요하다, 이런 언급을 하고 있어서 아마도 이제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들, 그리고 대통령을 모셨던 측근의
대선에서 모셨던 인사들 위주로 해서 좀 날짜를 조율해서 순차적으로 면접을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지도부여서 지도부는 사실 윤 대통령과 이 계엄 사태 이후에 좀 거리두기하는 모습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인간적인 도리를 얘기하면서 방문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기자 간담회가 있었는데 이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차원에서 도리로서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은 면회를 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잡은 것은 없습니다. 저는 정치보다 사람 관계가 저는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녀오더라도 조용히 다녀올 그럴 계획입니다. 네, 이동학 의원님, 일단은 원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였나요? 한번 윤 대통령과 인연을 강조하면 좀 울컥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 지도부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찾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지난 2년 반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재임하는 동안 국민의힘이 뭔가 홀린 것처럼 대통령이 잘못할 때 대통령님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한마디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역사에 남을 만한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 도리로 가겠다라는 말로 사실은 포장을 하고 사실상 뭔가에 또 홀려가는 것 같은 그런 전 느낌이 홀려가는 들어요. 거다.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보실까요? 정말 인간적 도리로 국민들은 대단히 실망스럽고 지금 경제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비상계엄 이후에 제가 이번 설에서도요. 대전이 저희 어머니가 사시기 때문에 갔더니 네. 모 구청 앞에 어떤 현수막이 붙어 있냐면 구청장님 제발 직원들과 회식 좀 해주십시오. 이 자영업자들의 엄청난 절규가 있습니다. 예. 이게 계엄 이전까지요 130건의 예약이 있었답니다. 제가 인터뷰를 해보니까요. 근데 130건 중에 110건이나 취소를 했답니다. 네. 130번의 장사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0번밖에 안 남았는데 전화벨만 울리면 지금 자기가 놀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약을 그나마 20번조차 갖고 있는 그 예약조차 취소를 할까 봐.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지금 국민들의 감정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런데 저기서 인간적 도리를 찾는다? 국민들이 우선이라고 한다면 지금 저렇게 계엄령을 불법적 위헌적으로 내린 사람을 저렇게 자기가 만남으로 인해서 주는 시그널이 있어요. 구급파들에게 계속해서 대통령의 계엄은 정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그런 말을 안 해도. 대단히 잘못된 이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런 부분들을 행동으로 옮길 때 분명히 나중에 그 후과를 국민의힘 전체가 다 받아야 될 겁니다. 네. 자, 이준 의원, 일단 당 일각에서는 뭐 민심과 안 맞는 측면도 있다 하면서 좀 여러 가지 좀 고려 대상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일까요? 점점 늘어나는 추세일까요? 어떨까요? 네, 아마 생각하십니까? 그 접견 가시는 분들 더 많아질 거라고 어. 봅니다. 그리고 반대 의견 내셨던 분들 대표적으로 목소리가 조경태 의원이었는데요. 네. 조경태 의원 포함해서 지금 친한계 의원들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네. 한 10여 명 정도 되는 그분들께서는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면회한 것조차도 민심과 동떨어진다라고 일부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주장한 것에 대해서 존중은 해드립니다. 존중해 드리지만 현재 오히려 그분들이야말로 민심을 좀 제대로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서는 여론조사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접전인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조기 대선을 가정을 해서 1대1 구도로 양강 구도로 붙였을 때 이재명 대표를 이기는 그런 여론조사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방금 옆에서 그 말씀하셨지만 국민의힘이 뭔가 홀린 듯하다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과반수 되는 국민들 뭔가 홀린 겁니까? 그분들이 이성적으로 나름대로 혼자 판단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이렇게 홀렸다고 말하는 건 굉장히 좀 비하하는 발에 대해서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네. 더군다나 국민이 지금 가장 바라는 것은 재판의 속도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대해서는 굉장히 느긋하게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재판은 굉장히 압축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와 걱정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접견을 가서 대통령한테 위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오히려 공감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도 이제 대거 접견을 할 거다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한 가지 재밌는 점, 또 흥미로운 점은 이 조기 대선이 혹시나 있을 경우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은 인물들이죠.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함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동학 의원님은 이 얘기에 대해서는 이분들은 왜 함께하지 않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의 평가를 앞으로 받을 사람들은 이런 행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야, 이거 내란죄를 저지르고 그다음에 사법 질서를 그동안 법치주의를 강조해왔던 대통령이 사법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듯한 행동을 해왔잖아요. 되게 기행이에요, 이런 거는. 이거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죠. 근데 그거를 자꾸 실드를 또 치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무슨 백골단인가 이런 사람들 막 기자회견으로 소개해주고, 그러니까 그 우파들이 지금 일종의 우리 사회에 국민의힘을 통해서 주류파들로 지금 오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거를 끊어내지 않고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다? 전 그거 완전히 환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여론조사 말씀하셨는데 뭐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여론조사가요, 민주당에는 굉장히 쓴 약이 될 거라고 봅니다. 쓴 약은요, 몸에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 소화해내고 오히려 저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면 국민들께 좋아질 겁니다. 근데 이 같은 약이 국민의힘에 적용될 때는 이건 사약이 될 겁니다. 이거에 취하는 순간 국민의힘 지금 취해 있거든요. 여론조사 높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도 괜찮아라고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게 되면 결국 그 후과를 전 국민의힘이 보게 될 거라고 보는데, 네. 그래서 저 후보들이 혹시라도 될 만한 사람들은 스스로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겠죠. 저기 가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 너무 상식적입니다. 네, 뭐 일단은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문 대통령과 차별화를 위해서 선긋기를 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준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양보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많은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양보다? 매일 개인적 관계가 맺은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대선 과정 속에서 그분들이 가서 개인적으로 이제 만나는데 이게 5명이 최대거든요. 한번 면회를 할 때 네. 5명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 먼저 인사를 하고 먼저 좀 뭐 말을 좀 하고 우리를 좀 건강을 대한 위로도 하고 뭐 이런 것들 하라고 양보를 하는 거고요.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홍준표 대구시장은요. 지금 사실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일어난다면은 유력한 대선 주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아마도 저기 뒤에 후순위에 가서 따로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조용히 아마 얘기를 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앞순서에 있는 먼저 만나겠다. 인간적 관계가 깊으신 분들하고 먼저 면회를 하라. 이런 식으로 양보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네. 선긋기다, 양보다 서로 두 분 말씀이 좀 갈리는 것 같은데, 자, 그 접견 면회하는 분 중에 아마 가족도 분명히 포함될 거고, 가족이라고 하면은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면회 신청 여부도 관심사인데, 최근 들려오는 소식 보면은 이 김 여사가 굉장히 건강이 좋지 않다, 누워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준 의원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럼에도 가는 모습, 면회를 가는 모습, 남편이죠. 어떻게 비춰질지, 뭐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면회를 가고 싶을 겁니다. 네. 배우자가 지금 옥에 들어가 있는데 마음이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밖에서 마음 이제 아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들리는 얘기로는 몸무게가 거의 40kg 가까이 몸무게가 이제 그만큼 줄어들었다 얘기도 네. 하고요. 굉장히 좀 제대로 식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상황에서 면회를 간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실 면회 갔을 때 그 모습에서 나올 메시지가 뻔하게 예상이 됩니다. 김건희 여사가 간 거에 대해서 또 악마 프레임. 기존에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 해가지고 온갖 추측과 유언비어 또는 허위 사실로 공격해가지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많은 이제 공격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서 옥중 면회까지 하는 모습까지 나오게 된다면 아마 괜한 불필요한 오해와 또는 흠집 제공이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가고 싶겠지만 아마 옥중 이제 변호사라든가 다른 또 면회하시는 분 통해서 옥중 메시지만 서로 전달하는 관계 또는 편지를 주고받는 이런 식으로만 서로 소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건강이 안 좋아도 어쨌든 남편이라고 한 분들 일반인들 보면 굉장히 찾아가고 싶을 겁니다. 그런 네. 건 뭐 인간이라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일 것 같긴 한데, 이동학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김건희 여사가 지금 몸 건강 좋지 않다고는 하나, 만약에 여건이 된다고 하면은 가는 모습이 지금 현 상황에 뭐 도움이 되는 것인지 혹은 안 좋을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래서 좀 비공개라도 그냥 가족이니까 당연히 그건 하는 거는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2년 반 동안 재임하는 동안 김건희 여사가 나오지 않아야 될 때 너무 많이 나왔고, 그리고 뭐 명품 백 받는 것뿐만 아니라 유럽에 순방 가가지고는 명품 샵 다니고, 그다음 자기 사진 찍어가지고 자기를 중앙에 대통령을 아웃포커싱 해가지고 얼굴 다 날려버리고 그런 사진을 이 용산 뭐 홈페이지에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올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가 지금 다 전무후무했던 일들이기 때문에 대단히 큰 기행이었다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어떤 비호감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사게 됐고, 일정 부분 대통령이 이렇게 엇나가게 된 데는 김건희 여사의 탓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인의 얼굴이 또다시 국민들 앞에 나올 경우에 굉장히 이것은 악조건으로도 갈 수 있겠다라는 스스로의 어떤 판단, 이제서야 그런 판단을 하는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재임할 때 그런 판단들을 제대로 했었다면 아마 이 사달까지 안 나지도 않았을까 싶은데 어찌됐건 뭐 가족이니까 비공개로 만나시는 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얘기도 한번 해볼 텐데요. 이 다음 주 화요일부터 보면은 탄핵 심판 변론이 재개되는데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심리가 이루어져서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의 속도를 더 붙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임재 변호사님 일단은 현재가 지난주까지 보면은 오후 2시 시작해서 한 서너 시간 정도 하고 마무리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시간을 좀 길게 잡아서 집중 심리하겠다는 내용인데 속도를 내는 이유는 뭘까요? 더? 그렇죠.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두 번의 변론 기일이 있었고요. 네. 현재까지 4차 변론 기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변론 준비 기일도 그랬고 네 번의 변론 기일도 그랬고 모두 오후 2시에 시작했습니다. 바로 다음 내달 4일에 있을 5차 변론 기일까지는 네. 2시에 시작을 하지만 바로 그 다음이죠. 6차 변론 기일부터는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변론을 진행을 한다. 이렇게 재판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하루 종일 변론 기일을 진행하는 건 체력적으로도 그렇고요. 네. 검토할 자료라던가 이후에 정리할 부분도 상당하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이런 부분은 일단 신속하게 재판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번 사안이 워낙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증인신문 같은 부분도 굉장히 심도 있게 이루어질 측면이 있습니다. 앞서 있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신문 과정도 굉장히 길게 진행이 됐는데 네. 앞으로 굉장히 또 많은 증인들의 증인신문이 남아 있어서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증인신문을 보다 충실하게 시간을 갖춰서 하고 그리고 남아있는 이 변론 기일 동안 최대한 많은 부분의 변론을 좀 담아내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심리하기 위해 시간을 하루 종일 잡았다고 볼 수 있을 것 증인들도 같습니다. 좀 더 많이 부르고 얘기를 듣기 위해서다. 그렇죠. 예. 자, 어쨌든 이준호 의원님 일단 빠르게 심리를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좀 혼란을 빨리 정리하기 위해서 하다. 이런 측면도 있는 반면에 반대로 너무 빠르게 진행되면서 졸속 심리 우려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반면 또 하나 여권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말고 한덕수 총리 탄핵 등 9개가 일단 계류 중인데 이거 선후 관계를 따지면 이것들도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가장 먼저에 대한 순서는요. 일단 한덕수 권한 대행입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의 위치가 지금 대대행까지로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해서 먼저 판단을 해가지고 권한 대행으로서 자기 있는지 없는지 이걸 먼저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재판도 순서가 있는 게요. 선입 선출의 원칙입니다. 그 원칙을 무리하게 깨면서까지 이런 식으로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심리를 앞당긴다, 속도를 올린다.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을 거고요. 실제로 여론조사에 따르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 절차에 따라서 신속히 진행돼야 된다가 62%나 나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은 속도를 늦추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속도 빠르게 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느냐. 더군다나 이지숙 방통위원장이 탄핵되고 나서 거의 8개월 만에 174일, 거의 6개월 만이죠. 6개월이죠. 174일 만에 탄핵의 결정이 탄핵 심리 결정이 났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마은혁 후보죠. 재판관 후보에 대해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재로 보내고 나서 약 한 달 만에 결론을 내겠다고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지수 방통위원장은 6개월이나 걸렸는데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 왜 한 달 만에 헌재가 심리를 결정을 내리느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합니다. 헌재가. 설명 안 해도 국민들은 알죠. 왜냐하면 현재 재판관 8명 중에서 4명이 직간접적으로 우리법 연구회 소속입니다. 우리법 연구회에서 회장을 지낸 사람이 2명이나 있고요. 출신이 1명이고요. 또 우리법 연구회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임명한 사람이 또 1명 있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법 연구회 4명이나 관련되신 분이 재판관이 있기 때문에 헌재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재판의 속도, 심리의 속도를 편파적으로 지금 당기고 있다. 또는 늦추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네, 이동학 의원님 일단은 이준호 의원 말씀은 일단은 빠르게 가는 건 좋은데 정치적인 뜻을 갖고 헌재가 너무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다. 이런 의심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국민의힘이 애민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사랑한다면 지금의 이 국가 비상사태를 맞이해서 빠르게 지금의 이 불안감을 해소시켜줄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집권 여당이 이 문제를 계속 길게 늘리고 싶어 한다라는 그런 의지가 오히려 느껴져가지고 국민으로서는 대단히 불행한 지금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재판을 여기에 얘기할 건덕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가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빠르게 돌아오는 판단을 하든 아니면 파면 결정을 하든 이것은 헌법재판소에서 빠르게 판단을 내려줘야 국민 불안이 해소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것에 대한 문제지 이재명 대표의 어떤 재판을 계속해서 뭐 늘리면서 한다? 그러면은 국민의힘 지금 국회 선진화법 어겨가지고 6년 동안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재판이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에 대해서는 또 말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물타기 할 그런 주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헌법재판소에서는 어찌됐건 한덕수 국무총리보다 지금 중요한 건 대통령입니다. 빠르게 결정을 내려줘야 국민들의 불안감도 해소되고 지금 경제 위기, 뭐 트럼프 대통령 와가지고 대외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죄다 변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집권 여당은 뭐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 면회 가니 많이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자체가 대한민국을 완전 외딴 섬으로 지금 만들고 있고 애국 애민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책임질 수 있을 만한 역량을 지금 못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랬을 때 과연 다음 대선이 치러진다 하더라도 과연 국민들한테 무슨 얘기를 할지 저희가 다시는 계엄 안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대단히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네. 어쨌든 뭐 가장 중요한 거는 대통령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빨리 하는 게 낫다. 심판하는 게 낫다는 말씀. 제가 좀 보충점을 좀 드려도 네, 될까요? 말씀하시죠. 국민 불안 얘기하셨는데요. 가장 국민이 지금 불안해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어떡하나 이걸 가장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절대 지지하지 않은 후보 1위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 1위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보여줬던 반시장 정책 금투세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요, 굉장히 시장에 만약에 어떤 식으로든 대통령이 되거나 대통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면은 양곡법 같은 경우 보십시오. 1년에 약 1조 원을 써가지고 2년 농산물을 다 정부가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곡법에 뭐 농민들만 지금 피땀 흘린 게 아닙니다. 일반 어민들도 있고요, 시장 상인들도 있고요. 다 피땀 흘려서 일하는데 그런 식으로 2년 생산물을 정부가 다 매수하겠다. 이건 사회주의 정책이거든요.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 중국에는 쇄시하고 미국은 점령군이라 한다. 이런 국가 안보에 대한 인식, 이거에서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안감이 아마 국민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설 연휴 때도 사실 어느 집에 가건 이 문제로 사실 많이 다퉜던 걸로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자, 임재 변호사님, 일단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보석을 청구하겠다 이런 방침으로 좀 알려지고 있는데 보석이라고 하면 이제 좀 풀어달라 이런 의미를 요청을 하게 되는 건데 보석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집니까? 보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거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지금 잠깐 이 집행을 좀 정지해줄 그런 상황이 인정이 된다고 네. 한다면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해서 뭐 주거지나 병원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소를 제한해 두고 일시적으로 이제 풀어주는 그런 조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조지호 전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 지금 건강상의 이유가 발생했음이 알려져 있잖아요. 많이 안 좋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사정들을 감안해서 이제 거주지를 집과 병원으로 제한을 해두고 보증금 1억 원 납입을 조건으로 해서 보석이 인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보석이 인정이 되지 않았는데 재판부에서는 이 공소 제기된 범죄 사실이 법정형이 사형 무기 장기 10년을 초과하는 그런 징역형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 사실이 문제되고 있고 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보석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이런 사정들을 좀 감안해 본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이 인정이 된 부분 그리고 체포적부심 같은 부분들이 기각될 때 계속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그런 말들이 붙어 있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는 적어도 다른 사실관계가 바뀌지 않는 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계속해서 발생한다고 본다면 보석이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고 또 점쳐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 심판도 있고 이제 형사 재판도 받아야 하고 그렇다면 일주일에 최소한 3번 정도는 이제 심판을 받아야 돼서 재판 충분히 받으려면 뭐랄까 관저에 가서 충분하게 방어권 보장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이 지금 몸이 하나입니다. 몸이 하나인데 이렇게 헌재에도 가고 형사재판도 간다 그러면 어떻게 제대로 변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역사의 기록이 남은 중요한 이제 사안인 건데 이거에 대해서 충분한 변론, 방어권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든가 또는 반대 신문권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법부에 대한 편향성 지금 안 그래도 지금 헌재에 대해서 사법부에 대한 이제 불신 의혹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네. 또 하나 말씀드리면요. 이재명 대표가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보인다, 낮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구속영장 청구됐을 때 영장 기각하면서 사유가요. 제1야당 대표이므로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라고 평가하면서 구속영장 기각했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면 더 낫죠. 야 제1야당보다 더 상위에 있는 직급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이렇게 구속을 계속 이어갈 필요가 있느냐? 보석 청구를 하게 되면요, 이거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화면이 나갔습니다만 지금 보시는 화면이 서울구치소 앞인데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윤 대통령을 면회하러 들어가는 모습이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나오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동학 위원님 일단 계속 얘기 이어가면은 일단 윤 대통령의 어떤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 신청을 하는 건데 반대로 보면은 재판 지연 의도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전 보석 신청을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형사 피고인들의 권리죠. 권리인데 과연 재판부에서 저걸 받아들일 것인가? 저는 그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네. 왜냐하면 대통령은 헌법 수호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들이 법을 지키게 하려면 사실은 대통령부터 법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사받으러 나와라 라고 했는데 조사받으러 나오지 않았죠. 여러 번 오히려 이 우편조차 받질 않았어요. 나 우편 안 받았으니까 안 나갈래 이런 땡깡을 부렸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법치주의가 지켜지겠습니까? 그런데 체포하러 가려고 하니까 경호처 직원들을 무슨 화기가 있다는 둥 총을 쏜다는 둥 이런 식의 이야기를 흘려가면서 오히려 겁박을 했어요. 사법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렸죠. 체포 이유도 뭐냐면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 청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내란 수괴의 혐의가 상당하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헌법 질서를 수호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질 않는다는 거였어요. 이거는 대통령으로서 대단히 치명적이죠. 더더군다나 이분이 검찰총장 출신입니다. 자기가 사법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던 그런 걸 직업으로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법 질서를 완전히 그냥 무시해 버렸잖아요. 세 번째가 증거 인멸의 우려입니다. 이게요, 헌법재판소에서도요. 많은 국민들이 한번 지켜보셨을 텐데 저는 하나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변호인이 그 국회 안에 군인들이 들어갈 때 12명 들어간 것으로 지금 막 유도신문을 하려고 하는데 대통령이 어깨를 치더니 20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이 그 눈치를 못 채가지고 280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그냥 다 생중계 돼버렸어요. 그 모습을 다 국민들께서도 봤기 때문에 나가면 이 사람이 도처에 5만 군데 다 전화를 하면서 입 맞추기를 시도할 거 아닙니까? 그게 법정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나가면 안 그러겠습니까? 보석 신청 같은 건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준법을 좀 하시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단어 하나는 이제 목리 정도로 한번 순화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국무회의 참석자들이 진술했던 부분이 하나씩 공개가 되고 있는데 아마 경찰 쪽에서 좀 얘기를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임재 변호사님 일단 보면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김건희 여사도 이 계엄 계획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나 혼날 것 같다, 화낼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좀 국무위원에게 얘기했다. 이런 게 지금 아침에 전해졌어요. 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어떤 진술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좀 전해지고 네.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 계엄 선포에 대해서 아무도 모른다라고 진술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에는 당연히 이제 가족 김건희 여사조차도 이 상황을 몰랐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 네. 이제 와이프가 그래서 굉장히 화낼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또 구체적인 진술도 담겨 있어서 이 부분도 정말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선포한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국무위원들이 이 계엄 선포에 대해서 반대했다 이런 진술도 함께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국무위원이 반대했다라는 입장으로 본다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왔을 때 국무위원 중엔 찬성을 한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밝힌 그 진술과 또 상충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도 추후에 좀 이 사건의 관계를 좀 밝힐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이준희 의원님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이 이거 경찰 조사 내용이 왜 세고 있냐. 이것도 중대 범죄 아니냐 이렇게 좀 반발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대통령 혐의에 대해서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이렇게 언론에 흘리면서 얘기를 하고 보도되게 하는 것은 이건 재판부에다가 어떤 예단 또는 심정을 심어주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 또는 여론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목적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사기 충분하지요. 그리고 지금 오히려 이렇게 나오는 부분 보면요, 와이프도 몰랐다 또는 국무위원들과 여러 가지 얘기했었다 이렇게 나오는 전후 맥락을 보면은. 모든 것이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 순수하게 결정됐던 계획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통치자가 가지고 있는 판단은요 사실 워낙 무거운 이제 행위 권한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감히 짐작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정부를 운영하면서 각종 탄핵, 29번의 탄핵으로 대통령 임명한 사람들 빼버리고 예산으로 돈을 빼버리고 그리고 입법을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이 만약에 판단이 유죄가 나면 무죄로 바뀌는 식으로 해서 사법부 기능을 마비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대통령이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부 기능에 대한 또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권한에 대한 전면적인 기능 마비에 대한 대통령의 정당한 방어 행위로서 계엄을 했다는 것에서 오히려 역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동학 의원님, 일단은 여권에서 말하는 게 지금 최근에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경찰 쪽에서 뭐 여론전을 펴고 있다, 거꾸로 경찰 조사 결과를 좀 흘리면서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죠. 이걸 굉장히 잘했던 분들이 윤석열 검사와 한동훈 검사입니다. 지금 계엄을 굉장히 옹호하시는 발언을 하시는 것이 대단히 유감스럽고요. 이 윤석열, 한동훈 이때 했던 게 굉장히 이게 장기자랑하면 아마 이분들 최고의 장기일 겁니다. 그런데 본인들에게 지금 적용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나요? 그리고 그것이 경찰에서 무슨 언론 플레이를 한다고 여기 나와서 또 언론 플레이를 하시나요? 그건 말이 안 되고요. 대국민 거짓말을 계속해서 이제 종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미 흘러나온 얘기가 아니고요. 한덕수 이 총리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상민 장관도 마찬가지. 국회에서 다 했던 얘기들입니다. 이미. 그리고 그날 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었다는 얘기들도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들이 이미 다 국회에 다 속기록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무슨 엄청난 새로운 사실인 양 지금 받아들이지도 않고 오히려 증언을 더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확신 정도의 상황으로 가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법적인 문제라든가 혹은 이것이 어떤 술수에 의해서라든가 그러한 어떤 이 정치적인 어떤 셈법에는 오히려 넘어가지 않는 것이 좋고 수사기관은 열심히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자신이 피의자가 됐다면 제대로 수사기관에 응해야 되는데 차일피일 계속 뒤로 미루고 어떻게 하면은 세상을 속여볼까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하는 이 마음가짐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이 후과를 결국 본인 스스로가 맞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최상목 권한대행 얘기 좀 해보면 민주당의 예산안 이 단독 처리를 비상계엄으로 선포할 전시 상황으로는 보기 어렵다. 이렇게 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고 해요. 네, 이 부분도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요. 탄핵 심판 같은 경우는 결국 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느냐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일관된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법률상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고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개최를 하고 그리고 해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고 있는데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민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 같은 부분이 있었던 점이 그런 사정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그런 사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이제 얘기를 하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큼 민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나 선관위 문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시급하고 중대하다고 본 부분에 대해서 상충되는 진술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결국 이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이것이 선포할 만한 그런 실체적인 요건들이 발생을 했는지 그래서 절차적 요건을 갖췄는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쳤는지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이와 상충되는 진술들이 나오고 있는 점은 당연히 어찌 보자면 좀 불리한 사유로서는 작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경찰 조사에서 국무위원들이 이렇게 진술했다라는 부분을 소개해드렸습니다.